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2019년은 굉장히 숨가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중국, 또 북한, 한반도, 미국 정신없이 엮여서 돌아가면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텐데요. 이게 문명사적이고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사건이 될 텐데 이게 현대 문명의 핵심 문제랑 직결돼 있거든요. 좀 이제 정치 철학 혹은 정치 사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흔히 이제 모더니티, 현대성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걸 현대 문명이라고 그냥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모더니티란 개념을 가장 깊게 판 그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조뱅썰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찬입니다. 아니 프랑스 사람들이 모더니티 얘기 많이 하죠. 현대문명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자기들이 아마 영국이나 미국하고는 다르게 엄청난 그 정치와 의식의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렸으니까. 그렇죠. 자기 국내적으로는 이제 혁명 이후에 계속 100년을 시달렸고, 그렇죠. 19세기 내내. 그렇죠.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는 그거 좀 시달려서 대충 미봉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독일에 의해서 두 번 밥이 됐잖아요. 밥이 됐죠. 근데 독일이 그렇게 급속하게 군사적 강국이 된 이유가 그 현대성,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병적인 요소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20세기 초에 강화를 했는데, 자, 이 현대 문명이 일단 우리가 다 사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유형의 사람을 빚어내고 어떤 정치적 과제를 내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니체가 이야기를 했죠. 뭐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산업사회와 더불어 아주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 결합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간, 그리고 신과의 연계도 떨어져 나간 이고 그러니까 자의식 덩어리. 예. 그럼 뭐 개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 개체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굉장히 이 종교성이나 도덕성이나 전통성 이런 것에서 분리된 무도덕하고 굉장히 이 산재된 원자적인 이고 덩어리가, 그러니까 원자적인 이고들이 있는데 이게 또 중심성이 없으니까 막 덩이로 뭉쳐 다녀요. 어떻게 뭉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자의식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약간 선동이 들어가면은 와장창 뭉치고, 그리고 또 어떤 전통성이나 그 도덕이나 혹은 종교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권력이, 정치가 이 덩어리를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야심을 채우기에 좋은 기반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저기 스마트폰 한번 줘보세요. 그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전화기가 이게 어마무시한 이게 무기라 그러거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무슨 해킹도 할 수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전화기가.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바로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요 개체 하나. 요 개체 하나. 이게 이 개체 하나. 이게 무서운 존재예요. 이게 걸어다니는 폭탄들이에요. 이거 잘못 다루면은. 그렇죠. 이게 전통으로부터 유리돼 있어. 그 다음에 대가족 문중으로부터도 유리돼 있어. 그렇죠. 일체의 도덕으로부터 유리돼 있어. 종교로부터도 유리돼 있어. 이거 잘못 다루면 이거 완전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여건에서 자유민주 공화국을 지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냐. 이게 현대 문명의 핵심적 정치적 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이 문명 자체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매 순간 해체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해체 경향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자유민주 공화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민주 시민체를 형성할 수 있냐.
그렇죠. 이 게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참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목도하고 있는 아주 체계화된 조직 사회하고 관료제 사회고 한쪽은 되고 조직은 관료제고 사람을 기계같이 만들어가고 또 한쪽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운 이고 덩어리고 이건데 이고 덩어리가 되고 이런 이제 모순이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 에볼라 그 바이러스 같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현대에 나왔습니다. 일종의 뭐 피바다 공동체죠. 그렇죠. 피바다가 공동체다. 그러니까 피바다가 공동체다. 피바다가 구원이다. 피바다가 구원이다. 그게 한 이제 100년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 볼셰비크 혁명부터 사실은 해방을 가지고 이고들을 끌어모아서 피바다를 써도 좋다라고 하는 그 권한이 주어져 버렸어요. 당에. 인류상 보지 못하던 가장 독재적이고 가장 계급적인 독재를 하는 하나의 괴물이 생겼습니다. 그걸 전체주의라고 부르죠.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 전체주의가 생기니까 그거 대항한답시고 이제 극우 전체주의가 나온 거예요. 또 파시즘, 나치즘. 대항하기 위한데 그 똑같은 게 사실은 방식을 차용해서 그러니까 27년 29년 해서 스탈린이 대숙청을 하니까 히틀러는 선동을 해가지고 민족을 아리안 민족을 내세워서 말하자면은 33년에 집권을 하고 완전히 그 민족 전체주의다, 우파 민족 전체주의다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주의는 사실은 만약에 히틀러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모스크바 진격이 없이 파리 함락 이후에 우크라이나 점령 이후에 스톱을 하고 제3제국을 선언했으면은 그 당시에 아마 그 히틀러와 연계되어 있었던 대일본 제국 그럼 미국이 들어올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전체주의 제국의 시대가 만약에 그 자리를 잡았으면 인류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곳 덩어리, 개체 이것이 자유를 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화를 결합하는 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는 싹이 아마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조금 이제 가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동을 가동시켜 보면 이 일제가 히틀러 같은 체제를 짝퉁으로 이제 가지고 온 게 30년대잖아요. 30년대죠. 그래가지고 일제가 그 텐노 전체주의를 만들어서 텐노 전체주의의 바탕을 내서 동아시아를 다 처먹겠다고 난리를 부리기 시작한 게 1937년이거든요. 중일전쟁 때부터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히틀러는 1939년에 유럽을 평정하겠다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1941년에 여기 아마 9월쯤 될 텐데 히틀러가 그전에는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 아니에요. 그 비밀 조약. 히틀러 스탈린 비밀 조약에 의해서 비밀조약에서 불가침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까지 처먹은 히틀러가 1941년에 기술을 북으로 돌리죠. 그게 오퍼레이션 바바로사인가 그렇죠. 바바로사 작전에 의해서 소련을 치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1941년 9월에 히틀러가 소련을 치지 않았고 1941년 12월에 일제가 미국을 치지 않았 진주만에 하와이를 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서 휴전이 됐었으면 그때 구치길 들어갔었더라면 이제 대체 역사예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인류는 박살났을 거다. 그렇죠. 러시아는 이미 구소련은 이미 전체주의 제국이 만들어졌고 동국까지 공산계 전체주의죠. 그게 이제 히틀러 좀 먹었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3제국 히틀러 소위 민족 전체주의가 만들어졌죠. 유럽 이제 동구에서 유럽과 동구. 그 다음에 옆에 떠 있는 영국은 외로운 스민이 될 수밖에 없죠. 될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에 절대 대항할 수가 없는 구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랄 산맥 동쪽 유럽에서는 그렇게 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유럽, 서유럽에서. 그다음에 뭐 시베리아 빼고 동아시아는 일본이 모체가 되는 중국 전체를 포괄하는 텐노 전국 전체주의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그 상태에서 구축이 딱 들어갔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고 미국이 이미 1937년에 중립법에 의해 가지고 유럽의 정치에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정치에 불간섭을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전체주의 세 제국 러시아, 소련 전체주의, 독일 전체주의, 일본 전체주의,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국이 포함된 일본 전체주의가 되면은 미국인들 어떻게 뚫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1941년에 인류에게 제일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텐노하고 히틀러야. 참 우리가 역설적으로 변정법적으로 이해하면 역설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때 일제의 텐노가 진주만을 때리질 않았고 그렇죠. 그때 히틀러가 오퍼레이션 바바로사인가 뭔가로 해서 그 소련이랑 그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인류는 골로 갈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도발을 해버리니까 이제 미국의 힘이 끌어올라서 넘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그러고서 그냥 판정 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이치를 만들죠. 항상 양이 이제 극단적인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 박주필께서 어제 그제 그 얘기할 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 저걸 용인하게 되면은 차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감당 안 된다. 인간들이 말하자면 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사실은 그렇죠. 그 대처 방법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촛불에 불에 데이지 않으면 뜨거움을 모르는 게 사실 인간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사실 경험 직전까지 혹은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리액션이 나와요. 제가 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공자님 말씀으로 고니지지거든. 그러니까. 고니지지. 그러니까 개고생해 보면 깨우친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고니지지만 되면 그게 굉장히 양질의 인간이에요. 그렇죠. 상당수의 인간들은 고니부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개고생해도 모른다요. 촛불에 띄워도 초에다가 손가락 대면 뛴다는 걸 몰라요. 이제 사람 그렇다니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꽤만 내가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균질하게 있는 건 아니고 다행스럽게 그런 저런 상황을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촛불이 중심 온도가 2000몇 도가 1700도다 2000몇 도다 하는 1000몇 도야. 1700도다라고 하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1700도면 쇠가 녹죠. 쇠가 1400도인데 한 우리 1000도 900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센터는 한 1300도나 1700도 되는 그럴 수 있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가르치잖아요. 이성을 계속 어떤 사회든지 간에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화를 입지 않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다수는 모든 사람들은 화를 입어야 그렇죠. 몇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인류가 인지상정입니다. 사람 사는데 그건데 지금 우리도 꼭 제가 무슨 이성을 자체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요소가 말하자면 내가 이러지 않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매주 우리 박주필은 매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새 이제 타락해서 생계형이 됐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치가 도발을 하고 텐노 전체주의 일본이 도발을 했어요. 1941년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영미랑 특히 미국이 끼어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 전쟁으로 진짜로 돼버린 거예요. 폐허유의 영광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 영미가 왜 이 현대 문명의 이러한 위기, 현대 문명의 위기는 이건 항시적으로 내장돼 있거든요. 현대 문명의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 나치나 일제는 위기의 증상 중에 하나고, 그렇죠. 위기의 맨 아래 뿌리는 우리 조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명 자체가 개체화 이게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무도덕한 전통, 도덕, 가치,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가족, 대가족, 문중 이런 거로부터 떨어져 나온 무도덕한 원자로 만드는. 그렇죠. 원자로 만드는. 자의식 덩어리로 네. 만드는. 네. 이게 현대 문명의 내장된 기본적 위기거든요. 위기죠. 네. 그래서 그 위기가 불타 올라갔고 그게 나치로도 나타나고 그전에는 공산 전체주의부터 시작했고 그렇죠. 전체주의를 튀어나온 건데 원래 이게 망할 법한 상황인데 이거를 영미가 그 건져내게 된 과정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첫째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네네. 그 왜 우리가 떡구비를 이야기할 때 네. 프랑스하고 다르게 미국은 어소시에이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연대. 연대. 예,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한, 중심으로. 신앙을 즉, 매개로 한 연대. 즉 예. 근대성, 현대성은 네. 원자화 경향을 극단적으로 가속화시키는데 네. 그 가속화의 그 폐해나 네. 그 가속화에 의한 이 말하자면 원자화를. 해체, 원자화 해체 예. 이 과정을 적절히 묶어두고 예. 그걸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독교 중요한 문화죠. 기독교 문화, 종교적인 예.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미가. 예. 예, 그걸 그래요? 위해서 예. 말하자면은 정치적 그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그 뭐 로만 네, 리퍼블릭이든 뭐든 간에 공화를 만들 수 있는 예, 예. 그 말하자면은 어소시에이션 예. 회합 예, 예. 뭐 회중 회합 모임 이런 것들을 네. 만들어서 개체의 사적 영역을 떠나서 예, 예. 공적 영역으로 그것이 국가까지 예. 연결될 수 있는 상당히 자발성 있는 예, 예.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 시민, 그러니까 조직. 자유시민 정치 문화가 그렇죠. 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돼 있었던 거고 그 토양은 그 당시에는 기독교 문화였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였던 거예요. 개념으로서는 예, 예.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 예. 18세기 계몽주의 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냈는데 예, 예.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지키면서 사실 프랑스 혁명의 시민은 전쟁을 한 즉 왕당파를 몰아내기 위한 말하자면 전투적 시민이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산클로트 들어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예. 이제 우리 저기 조 교수님은 산클로트니까 당연히 아시죠. 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칠부 바지. 그 출부바지. 그러니까 칠부 바지 입지 마세요. 그게 프랑스 폭도들이 입던 바지예요. 내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까요? 네, 잔인한 폭도. 프랑스 혁명이 저렇게 폭력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사전에 무슨 부르주아 계급들이 루이 16세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뭐 앙뚜아네트를 목을 치고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삼부회를 열어서 예. 상업에 종사하는 부르주아지들이 소위 부르주아 네. 계급들이 권리를 좀 더 달라고 네. 정중하게 부르봉 궁에 베르사유에 있는 네. 그 16세를 불러서 그거 한참 토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좌우로 해서 뭐 논쟁을 격하게 해요. 라틴 쪽이니까. 네. 근데 베르사유의 궁을 비운 사이에 생킬로트의 농민들이 베르사유를 점거를 해버립니다. 예, 글쎄요. 이렇게 탈취해버립니다. 그 폭도거든. 그때부터 말하자면은 그 협상이 아니라 네. 투쟁으로 가고 거기에 지식인이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편승하는 거죠. 편성하고 예. 16,000명 꽁꼬드 광장에서만 16,000명의 목을 쳤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소위 혁명으로 상찬되고 있는데 예. 그거는 명백한 인류사의 어두운 역사예요. 흑역사죠. 흑역사죠. 흑역사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원래 현대 문명이 이렇게 그 아주 파괴적인 그 성향이 있는데 그렇죠. 해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해체하는 건데 이 해체 경향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이거를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시장의 토양으로 삼아내는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난 100년 동안 이끌어온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고 그 영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 전부터 이 현대 문명의 해체 경향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시민 네트워크를 그 앞에는 종교적인 기반. 그 기반 위에서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했다. 영국의 장구한 세월에 따르는 영국의 엘리트죠. 영국 귀족들의 소위 시류 합세. 그러니까 새로운 기운을
네. 이 저기 제압한 게 아니라 적절히 타협하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영국 귀족만이 부르주아지의 네. 기업가로 변신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자면은 그때 십자군 운동 이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왔던 정신의 르네상스 그 다음에 상업적인 원거리 무역을 하면서 네. 가져왔던 상업 자본주의 네. 이 기운이 영국까지 왔을 때 네. 영국의 귀족들은 자본가로 변신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루이 왕조에 붙어서 관리해서 네. 특권을 누리려고 했고 네. 프랑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보더라도 큰 문명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 문명을 주도하는 쪽, 그 문명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쪽, 코어가 있고 주변이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요. 네? 네, 같은 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귀족에 제가 아주 그 특이한 경우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토마스 무얼걸 그 저기 그 헨리 8세 때 그렇죠. 그 수상하다가 그 목 잘려 죽은 사람. 예. 헨리 8세가 이게 이제 바람둥이니까 이제 마누라 바꾸려고 국교를 했잖아요. 예. 근데 원래 국교는 블루프린트는 아주 훌륭한 프로테스탄티즘 사상가인 틴데일이 만든 거예요. 예. 그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이 나중에 지금 그 유명한 킴 제임스 버전 KJV 성경의 원단이에요. 참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헨리 8세가 틴데일의 이제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빼갖고 영국 국교 만들면서 틴데일은 이제 그때 눈 밖에 나갔고 네덜란드 벨지움 왔다 갔다 하면서 망명생활할 때인데 그걸 또 꼰질러 갖고 벨지움에 있는 그 카톨릭들이 잡아갖고 화형으로 죽여요. 예. 그 틴데일이 화형 말뚝에 불타서 죽으면서 신이여 하나님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와, 그래요? 그게 마지막 말이야 그 사람이. 근데 아까 토마스 모어는 더 황당한 게 영국 귀족이 그러니까 보통 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틴데일이나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만 몇 명 있었으면 정치권에 나라의 모양 안 돼요. 근데 토마스 모어는요 이게 헨리 8세 때 수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국 국교에 반대를 해.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이게 정치적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인마 좀 아닥 좀 하고 찬성하는 척만 해. 그러면 대충 봐줄게. 근데 깨끗거리면서 계속 반대하네.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처형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때 토마스 모어의 입장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 왕이 수장이 되는 그러한 교회 체제로 핸들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토마스 모어는 가톨릭 편을 든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영국 국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앵글리칸 처치죠. 그렇죠. 앵글리칸 처치에서 그러니까 처치 오브 잉글랜드,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서 토마스 모어를 성자로 추대. 아마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성자 묘지에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인데 가톨릭을 보호하다가 죽었는데 저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안다 이거요. 이거 피해도 여러 그러니까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그 귀족들의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 좋은 점 보면 아 이놈들 해먹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이 현대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두 가지 패턴 굉장히 그 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가급적 이성을 하나하나 구축을 해나가고 각 개인한테 원자화된 이 개체가 아니라 책임을 가진 국민으로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구도를 가진 것은 사실은 영국과 미국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 영국과 미국이 대서양 연합을 만들고 이 전체주의 혹은 뭐 파시스트 블록, 뭐 공산주의 블록에 대해서 일단 뭐 전술적으로는 41년 도서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이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고 난 뒤에 그 전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때 다 해서 우파 민족 전체주의에 대한 제압을 했고 그 다음에 다행히 동아시아에도 그렇게 제압이 됐는데 사실은 전쟁과 피해 제압을 통해서 자유와 민주가 분리된 게 아니라 자유와 민주가 결합된 방식의 정치체제를 공고했던 거예요. 그게 특히 모든
현대 정체는 민주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에 이미 민주주의다 뭐 하지만 민주주의 그러면은 모든 실질적인 삶의 방식을 다 차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게 자유뺀 그냥 민주주의는 산클로트 폭도 민주주의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폭도들이 모여서 10명이 모여서 오늘 심심한데 쟤 좀 애가 어벙하잖아. 저 셔틀빵 대신에 저 목 자르자 해서 찬성 오케이 찬성 9명 하면 목 자르는. 그래서 모보크라시가 되죠. 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우리가 데모스라고 하는 그냥 좋은 의미로 중립적인 의미의 데모스가 아니라 뭐 폭도 지배.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외에 다른 모든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폭도민주주의. 왜냐하면 다수결로 뭐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 엄흉한 머리 좋은 지식인, 그렇죠.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한. 그러니까 다수결을 조작할 수 있는 자들. 조작할 수 있는 자들. 그 여론이나 인심을 조작할 수 있는 자들은 다수결로 다 결정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 칼 마르크스가 버티 부르주아지 이래가 지식인을 룸펜이라고 그래서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소위 사회의 주변부라고 경제주의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자기가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못 봤죠. 자기는 그냥 그 메시지만 던지고 갖고 레닌이 그걸 했는데 자기가 룸펜이잖아. 자기가 룸펜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마르크스의 후예들은 인류 역사상 볼 수 없는 말은 법률적 독재를 했습니다. 해방의 이름으로 법률적 독재를 해서 가장 정체된 가장 포악한 국가를 만들었고 괴물을 만들었어요. 문재인이 그게 지금 흉내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뭐 흉내내는 게 아니고 고든창이 이야기했죠. 어제 그제 그 아예 말씀하셨어. 문재인 물러가라 그랬죠. 문재인은 사임해야 한다. 사임하지 않으면은 탄핵하거나 감옥에 보내야 된다. 감옥에 가거나 탄핵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문재인을 거의 사무실로부터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리에 나서야 된다. 한국인들이여 단결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그 고든창은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아직까지 사실은 또 이 정보화 사회와 더불어 이 해체의 경향은 훨씬 더 가속화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 우리 시진핑을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봐온 거는 디지털 토탈리타리언이즘, 즉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스탈린이나 그 히틀러가 했듯이 갈색스 수단, 그 다음에 그 정보 요원들, 아주 그런 물리적으로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말고 즉시적으로 그야말로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 다음에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세상은 다시 아직까지 우리는 에볼라 전체주의라고 하는 에볼라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바로 직면하고 있잖아요. 민족으로 포장되기 쉽고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기 쉬운 말하자면 내관의 폭판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지. 그게 근데 아까 중국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 디지털 토탈리테리즘이 얘기인데 두세 가지만 얘기를 들어드리면 그 왜 화장실 가면 이렇게 종이 화장지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한 장씩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홍채 인식을 심어. 그러니까. 사무실 화장실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집계를 해서 이제 부르는 거야. 야, 박성현 너 와봐, 백모야. 너 화장실에서 지난달에 보니까 이거 해갖고 너 보니까 왜 200장 썼냐? 남들은 150장 쓰는데. 이거예요. 아니 극단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 지금 소셜 크레딧, 사회 점수 평가, 사회 기능 점수 평가라는 제도를 쓰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셜 크레딧이 낙제점 이하면 너는 문 밖에 나오지 마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그 전체주의적 통제를 중국 공산당 애들이
14억 중국인을 이러한 전체주의적 통제로 엮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런데 아까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영미 덕분에 지난 100년 동안 해갖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이 인류 보편의 삶의 방식이 됐단 말이에요. 돼가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그럼 한국인들은 이게 손가락 빨고 있었냐?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운함 이승만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립 관계에 있어서 최전선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정체성이 생기고 그렇죠. 성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공 자유민주 진영의 반공불락의 최전선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았다고요. 그렇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진 일을 한번 요약해 주시죠. 이제 박정희 때. 박정희 때는 사실은 너무나 가난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알고 있는데 산업사회로 진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문명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인식에서부터 소위 우리 조국 근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발전의 중심을 둔 시대를 맞았고 그거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동원 체제죠, 일종의. 그래서 그 국가 동원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의 동원 체제예요. 더 중요하게는. 그게 이제 마음을 하나로 묶어냈다고 박정희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경제성장 산업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대로 그 포커스로 딱 하나로 묶어서 집어넣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걸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프랑스 혁명의 극단적인 폭력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정치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정치가 뭐냐라고 할 때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속적이고 절대 마르크스 이야기대로 뭐 국가를 없애진다라고 하는 게 국가라는 건 정치예요. 안 없어지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갈등의 세계이지만은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성원의 안전 확보와 복지 향상이에요. 뭐 공자도 했고 뭐 여기 그거는 뭐 제도와 관계없이 정체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경제나 다른 문화 현상과 환치될 수 없는 정치의 본질적인 그건데 그 점에서 박정희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은 세계사의 문명에 합류하지 못해서 고생한 우리 전 세대들, 개항기 그리고 강점기,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전쟁을 폐허 이걸 딛고 일어서는 가장 중요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 산업화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대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농업 사회에서 산업 문명으로 넘어오는 그것을 선진 몇몇 국가들이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다 전파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발명하던 좋은 문명적인 현상은 일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집니다. 그걸 우리가 흡수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걸 산업화라고 하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 근대성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국가 목표로서 경제 개발을 세팅을 하는데 설정을 했고 그게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소련 명령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 can the spirit.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다. 뭐 새마을 운동이다. 이런 것들은 이또 말하자면은 그 정치 성원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주관적인 조건을 진작을 했어요. 그것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게 한강의 기적이었죠. 그게 다른 라틴 아메리카나 혹은 동남아시아나 혹은 뭐 아프리카나 식민지를 경험한 제국주의에 침탈을 당했던 국가들에서는 거의 예외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시장경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수입 대체 산업을 대개 전략을 했습니다. 그렇죠. 임포트 서브스티튜션. 그러니까 이제 뭐 농산물 싸게 가져가서 영국에서 가공해서 비싸게 팔고 이러니까 최소한 농산물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생필품 경공업 차원의 공업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부분 했는데 그걸로서는 개발이 안 됐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도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바꾸죠. 수출 주도로 바꾸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 가지 문제인데 절실한 그러니까 절실한 역사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고도의 이 국가 목표와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국가 목표에 모을 수 있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서 밑으로부터의 조언, 홍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걸 한양대 모 교수는 그걸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뭐 개발 독재라고 이야기하고 권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부터 엘리트 국가와 엘리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료 그거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거를 잘 해서 한국형 개발 모델을 만들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우리가 일본을 모방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니죠. 박정희의 독특한 방식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큰 성취를 갖다 줬지만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게 나중에는 등소평양한테 가서 한국형 모델로 전파가 되고 개혁 개방으로 가게 된 거죠. 중국이. 그다음에 한국이 이 정도의 성취를 함으로써 동유럽의 올림픽 때 동유럽 국가들이 저런 쓰레기더미에서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거는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피는 그거하고 같을 거다. 그리고 그랬던 나라죠. 그랬던 나라고 필리핀보다도 못했던 나라가 저기 세계 그 당시 하여튼 20권 안으로 들어왔고 민주주의까지 됐고 뭐 이런 나라가 되니까 박정희 경제 개발의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국가를 보더라도 초기에 위로부터의 혁명, 위로부터의 동원, 산업화 없이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이쯤 문재인 정파와 민주화 정통론을 주장하는 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물질적 기반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것은 제로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위로부터의 독재로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독재가 아니라 그 계명적 독재에 의해서 위로부터의 이 축적 동원적 개발이 있고 경제적 기준이 되고 나면은 권리를 자각하는 개인들한테 더 이상 독재를 강요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되는데 그게 동유럽의 소위 그 민주화 전환의 중요한 그 모델이 된 게 한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가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이런 아무리 좋은 성공이라도 그렇죠. 모든 성공에는 일종의 그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저거거든. 이제 40년 됐지만 그분 돌아가신 지가 결국 물질적 풍요, 물질과 경제로 모든 게 환원돼 버렸던 시대예요. 너무 심했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저만 해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서 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그 반 90명이 한 반인데 90명 한 반 중에 3분의 1이 점심을 굶었거든. 그렇죠. 68년, 67년까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가난인데 이 가난을 뚫어내고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하고 거기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그걸 뚫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결과는 물질주의로 환원이 돼 버렸다고. 물질로 환원이 됐다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그게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 회복이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된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게 뭐 얘기하면 모든 성공에는 그림자가 있죠.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과속 성장이고 이 과속 성장의 인센티브가 유인이 사실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과 풍요죠. 풍요죠. 근데 이제 그 물질과 풍요에 해당하는
의식과 정신과 그다음에 습속을 사실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도취해가지고 지금 극단적인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황당한 상황이 이제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물꼬가 트인 그 물질적 풍요, 물질 환원주의, 그거로부터 물질주의, 그거로부터 못 벗어나 가지고 현대 문명이 그거로 못 벗어난다는 얘기 뭐냐면 그걸 딛고 넘어서서 자유민주 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자유시민의 정신문화를 못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먹고 살게 했으면 그거 했었어야 될까 지난 40년 동안. 근데 그걸 못 만들어내니까 그 정신문화의 공백 상태를 쟤들이 장악을 해서 드디어는 이 지경까지 온 거지. 참 작년에 우리가 한국자유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우리 내부의 각 개개인들을 보면은 성공을 누릴 만한 의식을 못 만들었다. 혹은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공고히 공적 영역에서 정신문화로 못 만든 거예요. 문화로 못 만든 거예요. 그건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 물질적 그 풍요의 향유에서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지정학적, 정치적, 국제정치적 존재성에 대해서 좀 믿고 있고 지금도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친북, 종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남북 관계를 자꾸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로 보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개발연대에 개발을 열심히 하면서 자꾸 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6.25 이후에 방공했을 때 북한을 정말 총체적인 이 핵심을 보지 않고 경제적 기능으로 정의되는 공산주의로 본 겁니다. 전체주의죠.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극에 달한 전체주의. 그게 이제 내 정치학자, 우리 선배 정치학자들의 책임도 있고, 저도 지금 뒤늦게 깨달아서 이거를 피바다 구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피바다 공동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에서도 아주 극단화된 가장 야만적인, 극단적인 잔인한.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 관계는 자유민주 공화국가와 자유민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고 해요. 싸움이지 이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쟁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예를 들면은 유럽 통합을 만들었던 미트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능주의로 자꾸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한국에 뭐 자유민주주의 주장하고 하는 사람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요. 뭐 전체주의랑 경제공동체 히틀러랑 그러니까. 히틀러보다 1000배 만배 악랄한 악마 집단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하면은 사실은 일본 공산주의가 가장 북한의 김일성 주체 권력을 경멸해요. 경멸하고 비판하지. 왜? 저 공산주의가 아니야. 차라리. 아니 왜? 일공 애들이 그러거든. 공산주의가 내재적으로 전체주의가 불가피하지만은 이제 일본 공산당은 전체주의 없는 공산주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200년 전에 200년 전에 거의 200년 전에 막스의 생각을 그건 막스 잘못 읽어서 그래요. 잘못 읽어서 그런데 막스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성인이니까 걔들 입장에서 보면은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막스의 성인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타락시킨 김씨 일가들라고 보는 거죠. 순진한 빨갱이들. 쟤들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저는 전체주의야 그래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남북 관계를 잘못 봤고 전체주의라 그러고 지금도 통전부가 우리 통일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북한은 46년부터 지금까지 45년, 그러니까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난 뒤부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남쪽을 혁명으로 간첩과 종북을 양성해 왔죠. 그렇죠. 간첩을 그러니까 그리고 남북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소극적 평화지만은 또 적극적 소위 말 전복 관계, 그 관계에 있었고 항상 전쟁 상태였습니다. 이게 DJ 때부터 이상해졌지. 그렇죠. 완전히 쟤들하고 평화가 가능한 것 같이 되고 그런 전체주의 사교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걸 도와주는 것이 민족주의고 올바른 그게 올바른 평화 노선인 것 같이 그렇게 떠들어졌는데 악마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019년엔 이제 이게 다 이제 저울에 다 올라서게 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울에 올라서는 게 재밌는 구조가 이게 뭐 이제 그 구조가 여러 개 구조가 이렇게 꼬치같이 쭉 막 꼬여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분리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로 일이 게 아니라 한자에 일이관지라는 일이관지. 일이관지. 그러니까 하나로서 여러 개를 뚫고 땅을 하나로서 쭉 뚫고 가는 일이관지라 그러는데 중국 애들이 꼬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꽃이야, 꽃이.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 어떤 구조인지 그게 2019년 꽃이 대형 꽃이. 아니 대형 꽃이 일단 꼬치의 그 뭐야, 그 꼬치를 꿰어지는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내는 게 중국하고 북한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정부까지 포함을 해서 인류 문명의 가장 큰 이 광의적인 도발은 인류 문명에 대한 도전이 이 셋 다 그 인류 문명에 대해서 지금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고 이미 이걸 주워 담을 수 없는 유턴할 수 없는 방식의 도전이 저질러져 버렸습니다. 저질러졌죠. 뭐 중국은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했고 북한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권력이 거기에 동조를 했으니까 실질적인 동조를 하고 형식적인 그냥 미국하고는 형식적인 이야기하는 척만 하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우리도 꼬치에 이제 끼이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은 동아시아 세상을 한 200년, 250년, 300년 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화 패권주의죠. 상태로. 그리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20세기에 전체주의라고 하는 에볼라 인류 절멸을 시킬 수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제압을 해놓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로 좋은 세계로 만들었는데 동아시아도 거기에 대부분 다 중국도 개방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다시 그 바이러스 다시 이제 살려내려고 지금 기독교 때려잡고 신장 위구르 때려잡고 홍콩 때려잡고 티베트 때려잡고 그렇죠. 14억 중국인을 전부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기술로 감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국내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원수가 짓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말하자면은 전체주의 부역 세력 혹은 막역한 민족이라는 이름의 친북 세력 이게 말하자면은 그런 여전히 전체주의가 극악의 전체주의하고 그다음에 전체주의로 옹호하려는 옹호하고 제기하고 세상을 세계의 문명을 아주 해체시키려고 하는 자유와 민주와 공화의 문명, 그다음에 세계 시장의 경제, 공정 시장의 그 문명을 도발을 하는 중국 쪽으로 자꾸 기울고 있으니까. 2019년은 정말 새로운 아마 그 한계에 달했는데 이제 정신적인 각성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 뭐라고 하나 부패, 하와이 싸움. 부패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과 여전히 자유민주공화 세계시장의 어떤 문명을 지켜내는 이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의 싸움이 될 건데 그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아마 국부적으로 소위 말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말고 군사적인 사태가 한반도에서 있을 거예요. 아마. 한반도. 그게 제일 뭐 개연성이 높죠. 그게 우당탕 쿵탕해서 미군이 들어가던 내부가 주저앉아서 들어가던 아니면 생짜배기 침공으로 들어가던 미군이 들어갈 거라고요. 북한에. 내파와 접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거는 아마
우리한테 엄청난 정신적인 성장과 각성의 그렇죠. 어떤 그 과제를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중국,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한국의 친북 종북 세력, 친북 종북 그 권력체 이 세 개가 꼬치에 한꺼번에 딱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불판에 올라갔거든. 불판에 올라갔어요. 불판에 올라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꼬치에 이제 양념 잘 발라갖고 잘 먹는 거야. 해야 되는 거는. 그게. 예, 그거 그냥 불판에서 계속 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괜히 연기만 나지. 근데 양념을 그냥 만듭니까? 글쎄 말이야. 양념은 분리될 수 없는 자유민주라고 하는. 자유와 민주를 잘 섞은 의식. 그 다음에 그 양념의 그 색깔을 보이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민체가 있어야 돼요. 지금 타락한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기존의 이 상층부 언론 엘리트와 그 다음에 그 정치는 아니지만은 사법이든 법조 엘리트들 타락했습니다. 많이 타락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중국의 문역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나치의 갈색 무솔리니의 갈색 셔츠를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그 소련의 그 전문 그 군복 입은 그 떼거리 그 다음에 이 중국식 붉은색 입은 홍위병 철없는 중고등학생이 홍위병이 스테기를 스스로 그 영웅심리로 하는 건 좋은데 판사가 검은 법복이 스스로 홍위병을 자처하고 그거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런 세상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 조 교수님 생명이신 것 같은데 제가 색깔에 대해서 잠깐 붙여드릴게요.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검은색이었고요. 그럼요 있고. 그다음에 나치가 갈색. 오리지널이 갈색인데 그 중에 그 아마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로 스톰트루퍼 폭풍 군단이 북한이 고용을 써요. 북한이 그 남침 특수부대를 폭풍 군단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게 폭풍 군단이 나치 용어예요. 이름이 그렇구나. 나치 용어인데 폭풍 군단이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나치는 갈색 검은색을 다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홍위병은 스카프 같은 것만 빨간 거지 실제로는 녹색 군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쪽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 저는 그쪽에 빨갱이야. 옛날 왕년에 빨갱이여서 이 전체주의 얘들 어떻게 그 색깔 맞추고 사람 동원하고 조작하는지 저는 그냥 엄청 들여다봤거든. 박선배한테 말씀드릴게요. 연말 덕담 하나 할게요. 말하는 사전입니다. 말하는 사전? 돈이 안 돼. 스피킹 엔사이클로피디아.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 다 이제 거의 연말인데 마지막 말씀 제가 그럼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이제 중국 그다음에 베이징, 평양, 서울 이 셋이 다 이제 꼬치로 꿰갖고 불판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익었을 때 잘 먹으면 되는데 먹는다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대 문명의 이 해체 경향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해체 에너지를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로 그렇죠. 활용해낼 수 있는 그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결국은 자유민주 공화국을 만들겠다라는 자유민주 시민체와 그 시민들의 정신문화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남 이승만이 털을 닦았고 박정희가 물질적 풍요를 만들어낸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남을 넘어서고 박정희를 넘어서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 박정희 그 위대한 사람인데 왜 넘어서? 아니 제가 그런 사람 말하면 뭐라 하냐면 아니 조상 위대하다고 떠받들고 조상 음덕이나 보려고 하는 것들 3대가 가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다. 집안이 망한다.
조상을 넘어서야지. 그렇죠. 후손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9년부터 해야 될 일은 우남 넘어서기, 우남 이승만 넘어서기, 그다음 박정희 넘어서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내가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경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가 어디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하기 나름이죠. 좌로 가다가 우로 가다가 네, 하기 나름이에요. 하는데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과제가 있고 그 시대의 과제를 가장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창조성이 뭔가를 우리 후손들은 취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정적을 만들어서 역사하고 투쟁하는, 즉 귀신하고 유령하고 투쟁하는 것은 자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역사의 우상숭배, 좌파들이 망하게 된, 아니 좌파가 아니라 전체주의자가 망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아리안의 영광도 BC 2, 3세기 이전의 이야기 인종의 순수성을 가지고 와서 유태인은 쥐라고 그랬나요? 유태인 바이러스로. 유태인은 피해 순수성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문명 파괴 민족.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슬라브인하고 유태인.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노동자는 스파르타쿠스 때부터 해가지고 항상 압박을 받고 있어. 해방은 스파르타쿠스가 말하자면은 권력자들한테 대들은 것이야. 근데 안 대들어도 같이 옹기종기 협상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도 로마 시대를 끌어와서 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48년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의 성립을 두고 이거 국가 아니야, 건국 아니야, 백년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렇죠. 선언한 거. 예, 예. 왜 유령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앙심이고. 앙심이죠. 앙심이고. 삶과 세상에 대한 원한이에요. 네, 그러면은 의식 있는 혹은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무리로서의 이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은 이제 몇 명의 스톱이죠. 피바다 구원자들에 의해서 조작되는 조작되죠. 거예요. 그다음엔 악객체가 되고. 그다음에 조작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폭도가 되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아무튼 2019년에 우리가 중국, 베이징, 그다음에 북한, 평양, 그다음에 대한민국 서울을 이리관제로 꿰뚫고 있는 아주 근사한 꼬치가 이제 불판에 올라갔기 때문에 2019년에는 꼬치구이 대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꼬치구이 대잔치에 든든하게 배가 불러야 정신도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 공화국을 이 현대문명의 해체 경향을 오히려 에너지로,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유민주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자유민주 정신문화, 자유민주 시민체를 형성해 보시도록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